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일꾼, 적혈구가요. 이게 예상보다 일찍 파괴되면서 생기는 문제, 바로 용혈성 빈혈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용혈성 빈혈의 이해와 관리라는 전문서적의 일부인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혈구가 도대체 왜 깨지는지, 또 그 결과로 우리 몸에선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원인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적혈구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사라질 때 그 배경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빈혈하면 보통은 철분이 부족하거나 피를 많이 흘린 경우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원인들이죠. 하지만 빈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적혈구가 파괴되는 경우, 즉 용혈성 빈혈인데요. 오늘 저희는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출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피를 흘리는 출혈은 적혈구가 몸 밖으로 내가는 것이고, 용혈은 몸 안에서 적혈구가 깨지는 현상입니다. 아, 몸 안에서요? 네. 결과적으로 적혈구 수가 줄어든다는 점은 같지만 그 원인이 다른 거죠. 정상 적혈구는 보통 한 120일 정도 살거든요. 네. 그런데 용혈성 빈혈은 이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너무 일찍 파괴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용혈성 빈혈은 또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워낙 다양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적혈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유전성, 그리고 살아가면서 외부 요인에 의해 생기는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성과 후천성. 네, 또 그 파괴되면 장소에 따라서도 나뉘는데요. 혈관 안에서 직접 터지는 혈관 내 용혈, 그리고 주로 비장 같은 장기에서 제거되는 혈관 외 용혈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혈관 아니냐 바뀌냐. 그렇죠.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서서히 오래 가는지에 따라서도 급성, 만성 이렇게 나뉩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빈혈과 구별되는 용혈성 빈혈만의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황달입니다. 황달이요? 네, 적혈구가 깨지면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빌리루빈. 이게 몸에 쌓여서 피부나 눈 흰자 위가 노랗게 보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진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혈관 내 용혈이 심할 때 그렇습니다. 아, 소변 색깔도 변하는군요. 몸 안에서도 변화가 있겠네요, 그럼? 네, 비장이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장이요? 네, 비장은 늙거나 손상된 적혈구를 처리하는 적혈구 무덤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리할 적혈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커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만성적인 용혈로 빌리루빈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 담즙 성분이 변해서 담석이 생기기도 쉽고요. 담석까지요? 네, 아주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심한 용혈성 빈혈이 오래되면 뼛속 골수가 부족한 적혈구를 만들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뼈 모양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와, 뼈 모양까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어떤 단서들을 좀 찾을 수 있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LDH라는 효소 수치도 높아집니다. LDH. 특히 혈관 안에서 적혈구가 마구 깨질 때는요. 혈액 속에서 떠다니는 헤모글로빈을 청소해주는 합토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합토글로빈. 네, 이 단백질이 소모되어서 그 수치가 뚝 떨어지거나 거의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 청소부가 너무 바빠서 지쳐버린 상태군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너무 바빠서 소진된 거죠. 반대로 그럼 높아지는 수치도 있겠죠? 골수에서 열심히 적혈구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 같은 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망상적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건데요. 망상적혈구요? 네, 이건 갓 만들어져 혈액으로 나온 미성숙한 아기적혈구예요. 아기적혈구. 이게 많다는 건 골수가 파괴되는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생산 라인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이 젊은 적혈구들은 다 자란 적혈구보다 크기가 좀 커서 평균 적혈구 크기, MCV라고 하죠. 이게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적혈구라는 세포 자체도 참 신기합니다. 우리 몸 대부분의 세포라 달리 핵도 없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도 없이 오직 산소 운반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수리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단백질이 손상돼도 새로 만들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죠. 아, 이렇게 늙거나 손상된 적혈구는 표면에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하는 신호를 보내고 주로 비장의 대식세포라는 청소세포에 의해 제거됩니다. 네. 용혈성 빈혈은 이 정상적인 제거 과정이 너무 빨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적혈구가 쉽게 망가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파괴되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지르면 빈혈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용혈이 오래되면 담석이나 비장, 비대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용혈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서 주로 깨지면, 즉 혈관 내 용혈이면 헤모글로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철분도 함께 잃어버려서요. 철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철이 부족해지는군요. 네. 반대로 비장 등에서 주로 파괴되는 혈관 외 용혈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특히 반복적인 수혈이 필요한 경우엔 몸에 철분이 너무 많이 쌓이는 철과잉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파괴되는 장소에 따라 철분 상태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네요.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상성 용혈이라는 상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보상성 용혈이요? 네, 용혈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골수가 워낙 생산을 잘해서 아직 빈혈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 버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평소에는 괜찮지만 임신을 하거나 엽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등 적혈구 생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오면 갑자기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적혈구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유전성 용혈성 빈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적혈구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둘째는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주는 세포막과 골격 구조물, 그리고 셋째는 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효소 시스템. 헤모글로빈, 막골격, 효소 시스템. 네, 오늘은 이 중에서 막골격 문제와 효소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이나 골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네요. 적혈구가 원래 말랑말랑하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좁은 혈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깨지겠군요. 정확합니다. 적혈구 막 아래에는 스펙트린이라는 단백질 등이 얽혀있는 그물망 같은 골격 구조가 있습니다. 스펙트린? 네, 이게 적혈구의 형태를 잡아주고 충격에도 견디게 해주면서 또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유연하게 모양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구조물이죠. 여기에 유전적으로 결함이 생기면 막이 약해지거나 좀 뻣뻣해져서 비장 같은 곳을 통과할 때 쉽게 손상되고 파괴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전성 구상적혈구층이군요. 적혈구가 원래의 납작한 원반 모양이 아니라 공처럼 동그래지는 병이죠. 네, 맞습니다. HS는 유럽계 인구에서 가장 흔한 유전성 용혈성 빈혈 중 하나입니다. 적혈구가 공 모양이 되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비장의 좁은 틈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서 파괴되기 쉽습니다. 아,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황달, 비장비대, 담석 같은 증상이 잘 생기고 심한 경우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증상의 정도는 아주 경미한 경우부터 심각한 빈혈까지 매우 다양하고요. 막이나 골격을 이루는 여러 단백질 중 하나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타원 모양으로 변하는 유전성 타원적혈구증, HEE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모양 이상이 있다고 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HE는 이름과 달리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종류의 HE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주기도 해서 특정 지역에서는 이 유전자가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물론 아주 심한 형태도 존재합니다. 아, 말라리아 저항성이라니. 흥미롭네요. 네, 중요한 것은 적혈구의 구조, 특히 그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는 점입니다. 막에 있는 이온 통로, 그러니까 채널에 문제가 생기는 희귀한 병들도 있다고요? 네, 채널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적혈구 안팎으로 이온이 드나드는 통로에 문제가 생겨서 적혈구가 쪼그라들거나 탈수성, 반대로 퉁퉁 붓는 과수화성 경우입니다. 이 병들은 좀 특이하게 혈전, 즉 피떡이 잘 생기는 위험이 있어서 비장절제는 피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비장절제를 피해야 하는군요. 다음은 적혈구의 엔진룸이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효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적혈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즉 해당 과정이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라는 유해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 오탄당 인상 경로라고 하는데 이 과정들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정 효소 결핍 중 가장 흔한 것이 피로부산 키나아제 PK 결핍증입니다. PK 결핍증. 네, 이 효소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결국 파괴됩니다. 아, 신생아 때 심한 황달로 나타날 수 있고 빈혈 정도는 다양합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병에서는 특정 대사물질 2,3-BPG가 늘어나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남아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조직에 더 잘 전달하게 도와줘서 빈혈 수치에 비해 증상이 덜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단점만 있는 게 아니네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최근에는 이 부족한 효소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먹는 약, 미타피바트라는 약도 개발되었습니다. 오, 먹는 약이요? 다음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의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G6PD 결핍증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가지고 있다니 정말 흔하네요. 네, 맞습니다. GSPD는 적혈구가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방패막, 즉 NADPH라는 물질을 만드는 핵심 효소입니다. NADPH. 네, 이게 부족하면 적혈구가 산화 공격에 매우 취약해지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다가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일부 항생제나 말라리아 약 같은 거요. 혹은 심한 감염에 걸리거나 아니면 잠두콩, 파마빈이라고 하죠.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적혈구가 대량으로 파괴되는 급성 용혈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아, 특정 유발 요인이 있군요. 마치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간 것과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또 X염색체 유전이라 남성에게 더 증상이 뚜렷하고 여성은 보인자라도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네요. 그리고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흔하다는 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라는 이점 때문에 균형 다형성의 예시고요. 맞습니다. 그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안에서 살아가는데 G6PD가 부족한 적혈구는 원충에게도 살기 썩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아하, 그래서 감염이 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혈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가 특정 지역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치료는 역시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용혈을 유발하는 약물이나 음식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적혈구 자체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후천성 용혈성 빈혈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적혈구가 깨지는 기계적 파괴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요. 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가 발바닥으로 계속 충격을 받으면서 혈관 속 적혈구가 깨지는 경우, 이걸 행군 혈색소 요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니면 인공심장 판막 주변에서 혈액이 막 소용돌이치면서 적혈구가 부서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인공 판막 주변에서요.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말라리아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안에서 증식하면서 적혈구를 파괴하니까요. 네. 그 외에도 특정 종류의 대장균, 오이로칠 같은 거요. 이 감염은 독소를 내뿜어서 심각한 용혈과 신보전을 일으키는 용혈성 요독증 혹은 HUS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일부 세균 감염,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은 폐혈증과 함께 심각한 용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자가 면역 질환처럼요? 그렇습니다. 면역맥의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면역계가 적혈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항체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아, 우리 편인데 공격하는 거군요. 네, 이 항체가 우리 몸의 정상 체온, 그러니까 37도씨에서 잘 활동하는지 아니면 차가운 온도에서 더 활발한지에 따라 크게 온난 항체형과 한랭 항체형으로 나뉩니다. 온난 항체형과 한랭 항체형. 그럼 온난 항체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 WAIHA 이게 가장 흔하다고 하던데요. 네, 주로 IgG라는 종류의 항체가 체온에서 적혈구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표식이 붙은 적혈구는 주로 비장에 있는 대식세포에게 나를 잡아먹으세요 라는 신호로 인식되어서 파괴됩니다. 혈관 외 용혈이죠.
아, 비장에서 처리되는군요. 네, 갑자기 심한 빈혈, 황달, 비장비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에는 적혈구 표면에 이런 항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쿰스 검사가 중요하고요. 쿰스 검사. 원인 없이 생기기도 하고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나 림프종 등에 동반되기도 합니다. 치료는 주로 면역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나 리툭시맙 같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럼 한랭 항체형인 한랭 응집소병 CAD는 이름처럼 추위와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주로 IgM이라는 다른 종류의 항체가 낮은 온도에서 적혈구에 달라붙어서 서로 엉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체라는 면역 시스템을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서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보채요? 네. 보체가 활성화되면 혈관 안에서도 적혈구가 터지고 혈관 내 용혈, 간 등에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혈관 외 용혈. 그래서 추위에 노출되면 손발끝이 파래지거나 용혈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위가 문제군요. 네. 치료는 일단 추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리툭시맙이나 최근 개발된 보체 억제제, 수팀니맙 같은 약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독성 물질이나 약 때문에도 용혈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납 중독 같은 경우 만성적으로 용혈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정 약물, 예를 들어 고용량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약물 자체가 항체 반응을 유발해서 적혈구를 공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쓰였던 어떤 약들은 우리 몸이 적혈구에 대한 자가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후천성 용혈성 빈혈, 발작성 야간 혈색소 요증, PNH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정말 밤에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병인가요? 그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발작성, 야간이라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만성적으로 혈관 내 용혈이 계속되면서 때때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 만성적이군요.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PNH의 핵심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혈관 내 용혈. 둘째,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그리고 셋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심각한 혈전증, 즉 피떡 위험입니다. 혈전증 위험이요? 네, 이 세 가지가 다양한 조합과 정도로 나타나는 매우 복잡한 병입니다. 원인이 뭔가요? 후천성이라고 하셨는데 유전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PNH는 태어난 후에 발생하는 후천성 희귀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특정 유전자, PIGA라는 유전자의 후천적 돌연변이에 있습니다. PIGA 유전자요? 네, 이 돌연변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조혈모세포, 즉 피를 만드는 세포 중 하나에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암세포처럼요. 후천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군요. 그게 왜 용혈을 일으키죠? 우리 혈액세포 표면에는요, 면역계의 공격, 특히 보체라는 시스템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단백질들, CD55, CD59 같은 이 있습니다. 보호 단백질이요? 네, 그런데 이 PIG의 유전자는 이 보호 단백질들을 세포막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GPI-이라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필수적이거든요. GPI 닷. PNH에서는 이 PIG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GPI-을 만들지 못하고 그 결과 보호 단백질들이 세포 표면에 부착되지 못합니다. 아, 마치 갑옷을 입지 못한 병사처럼 이 비정상적인 PNH 세포들은 보체 공격에 매우 취약해져서 쉽게 파괴되는 거죠. 주로 혈관 내에서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유세포 분석이라는 정밀 검사를 사용합니다. 유세포 분석? 네. 혈액세포 하나하나를 기계로 분석해서 표면에 GPI-로 연결된 보호 단백질, 대표적으로 CD45나 CD59가 없는 PNH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PNH 진단의 표준 검사법입니다. 표준 검사법이군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수혈 같은 보존적 치료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완치를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큰 골수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요. PNH의 핵심 기전인 보체 활성화를 막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보채를 막는다고요? 표적 치료제? 네. 보채 시스템은 여러 단백질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를 파괴하는데 그 과정의 특정 단백질 C5라는 것을 억제하는 에쿨리주맙이라는 약물이 처음 나왔습니다. 에쿨리즈맙? 네. 이 약은 만성적인 혈관 내 용혈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또 치명적일 수 있는 혈전증 위험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정말 극적으로 향상시켰죠. 와, 질병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이렇게 치료법이 개발된 거네요. 대단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가 치료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C5를 막아도 보채 연쇄 반응의 좀 더 앞단계에서 적혈구에 달라붙는 C3라는 물질로 인한 혈관 내 용혈은 일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 또 다른 문제가 네, 그래서 최근에는 에쿠미주맙보다 투여 간격을 늘린 약, 라블리주맙 같은 것도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아예 더 앞단계인 C3를 직접 억제하는 주사제, 페그세타코플란이나 혹은 보채 활성화의 다른 경로를 차단하는 먹는 약들, 입타코판 같은 약들이 개발되거나 승인되었습니다. 먹는 약까지요. 네, 이 새로운 약들은 혈관 내 용혈뿐만 아니라 혈관 외의 용혈까지 조절해서 빈혈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PNH 치료는 정말 분자 수준의 이해가 어떻게 새로운 치료 시대를 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용혈성 빈혈의 이해와 관리 자료를 통해서 적혈구가 왜 그리고 어떻게 파괴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적혈구 자체의 유전적 결함부터 면역계의 공격, 그리고 PNH처럼 후천적 유전자 변이까지 정말 복잡하면서도 우리 몸의 정교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각각의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PNH 치료제의 발전은 기초과학 연구가 환자의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명에 닿은 수십억 개의 적혈구를 아주 정교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상적인 적혈구 재활용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나 효용 저하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오늘 다룬 극적인 용혈성 빈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즐거운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